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시컨입니다. 나의 인물관,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중앙일보사입니다. 제2장 톨스토이 편입니다. 레프 톨스토이 1828년에서 1910년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등을 지필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음. 이 글은 1977년 2월 월간 우쇼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2장 톨스토이의 얼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톨스토이가 아닐까. 그것도 청년 시절이 아니라 노년의 얼굴이 더 그렇다. 잘생겼다든가 다정하다는 말이 아니다. 남자답고 날카롭다는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풍설을 겪은 얼굴이라고 해야 할까? 얼굴은 사람의 됨됨이를 무언중에 말해준다. 인간적인 깊이가 있는 얼굴을 만나기는 드물다. 톨스토이는 그 보기 드문 얼굴의 소유자다. 좋은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느새 매료된다. 풍설에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 고뇌에 비틀어지는 사람도 있으리라. 고생에서 도피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마음고생이 얼굴에 새겨지기는 해도 풍설을 이겨낸 중후함이 빛나는 경우는 드물다. 톨스토이는 몇 살이 됐든 자신과 격투를 벌인 사람이다. 진리탐구에 정면으로 맞선 인생이었다. 본성을 알기 힘든 인간이라는 거대한 산과 자기 자신이라는 암벽을 마주하며 바로 정면에서 정상을 목표로 등반한 사람이었다. 내가 톨스토이에게 호감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강인한 정신으로 난간에 굴하지 않고 목숨 걸고 도전한 결연함에 있다. 온갖 고뇌를 불평불만이나 허무함으로 방관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왕성한 생명력으로 감싸 안아 그것을 정화하며 승화하려는 무언의 무언가가 그 얼굴에 숨쉬고 있다. 노년의 톨스토이 얼굴을 볼 때마다 나도 이렇게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톨스토이의 정신편력은 작품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의 작품은 전부 말하자면 자서전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직접 느끼고 파악한 곳에만 진리가 있고 그것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톨스토이의 여러 작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일관된 관점이 나타난다. 끝없이 인간을 응시한 작업이라는 점이다. 러시아 전역을 뒤흔드는 전쟁을 배경으로 그린 전쟁과 평화에서도 남녀의 갈등을 극명하게 표현한 안나 카레니나에서도 만년에 쓴 부활에서도 각각의 무대에서 인간이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응시하며 글을 썼다. 게다가 그 눈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인간의 내면을 향해 그리고 광대하며 깊고 끝없는 정신의 심연으로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듯하다. 전쟁과 평화에서는 민족적 관점에서 혹은 역사라는 산의 높은 곳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표현하려 했다. 안나 카레니나의 무대는 가정이고 또 남녀이다. 부활의 무대는 이미 그 마음 자체이다. 민족과 역사에서 가정과 남녀 속으로 나아가 인간의 양심과 인간 속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톨스토이의 예리한 눈은 그 인간 속에서 신을 발견하고 있다. 이 신은 교회의 신과는 다른 존재다. 톨스토이가 발견한 신은 인간 정신 최고봉으로서의 신이고 양심 결정체로서의 신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당시의 교회를 포함한 모든 위선과 대결했다. 또 그 태도를 충실히 지키며 현실 사회에서도 모든 거짓과 위선에 저항한 행동하는 문학가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위선을 폭로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위선의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선성을 부각시키고 싶었다. 설령 미신은 사라져도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외침은 그의 이런 심정을 잘 나타내준다. 톨스토이의 왕성한 진리탐구 열정은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리나를 완성한 후에도 그를 한시도 쉬지 못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작품 집필 사이에도 기근에 시달리는 지방의 구호활동에 헌신하는 등 톨스토이는 불행한 민중을 보면 어쩔 줄 모르는 충격에 휩싸여 어느새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무언가를 해야 하는가?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의미가 인생에 있는가? 그런 무거운 질문이 항상 그를 덮쳤다.
위대한 작가의 지위를 확고히 했을 때에도 그의 호는 인생의 진리를 끝없이 탐구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부조리에 치를 떨고 회의를 느끼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며 계속 자신을 응시했다. 진리에 대한 불타오르는 듯한 동경은 이윽고 인도에 있는 간디의 혼마저 뒤흔들었다. 간디가 톨스토이에게 공명해 자기 행동의 동력원으로 삼았음은 운동의 거점 중 하나를 톨스토이 농장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진리를 향한 미친 듯한 동경과 현실 사회에 나타나는 위선의 소용돌이. 톨스토이는 그 사이에 끼어 과학과 철학에서 해결을 구했지만 끝내 얻지 못하고 한때는 자살 충동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를 구해준 것이 러시아였다. 유구한 시간의 흐름을 삼키고 유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민중, 또 인간의 소소한 일상을 유유히 바라보며 무한한 공간으로 감싸 모든 생명을 창조하고 키워내는 어머니와 같은 러시아의 대지, 이 두 가지를 톨스토이의 작품과 정신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귀족 출신이다. 광대한 땅을 가진 명문 지주의 아들이었다. 그런 톨스토이가 민중 구제에 나선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자의 심심풀이로 받아들여져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실제로 농민들은 한동안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대했다. 생활에 여유가 있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법이다. 먹고 살기 바쁜 민중은 그저 자신을 건사하는 것이 고작 일이라. 어떤 경우에는 남을 위해 애쓰는 것이 자신의 파멸을 의미하기까지 한다. 그러다 보면 대중은 의심이 많아지고 이기적으로 된다. 그러나 그 대중이야말로 틀림없는 인간이었다. 상류사회의 아름다운 말로 하는 배려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세련되지 않은 강인함 속에서야말로 인간의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 발견이 전쟁과 평화였는지도 모른다. 세계 문학사에 빛나는 양대 걸작을 남긴 후 톨스토이는 오로지 절대 진리를 추구하고 하며 기독교의 신과 러시아 대지의 융합을 시도했다. 또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 민중에게 한없는 애정을 쏟아부었다. 당시 러시아에는 기독교 교회에 대한 혹독한 공격과 비판이 있었고 복음서 개혁 등이 시작됐다. 톨스토이의 명석한 이성은 사형과 전쟁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교회와는 양립할 수 없었다. 러시아 정교회야 완전히 절연하고 톨스토이 자신이 복음서를 개혁하기에 이른 일은 필연적인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의 신앙은 나는 그리스도교의 교양을 믿는다. 행복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성취할 때 비로소 지상에서 가능하다는 말에 분명히 드러난다. 종교의 본의, 현실 교회와 계리를 날카롭게 통찰한 그는 진실한 신앙, 절대적 신앙을 추구하며 격렬한 정열을 불태웠다. 그는 상류사회의 허구, 도시의 문단 생활을 혐오하고 오로지 농민으로 대표되는 민중을 벗으로 삼는 생활로 들어간다. 때때로 모스크바시의 민세 조사에 참여해 도시 하층민의 실상을 자세히 목격하기도 했다. 농민의 궁핍, 도시 빈민층, 이러한 민중의 불행한 실태에 분노한 그는 이 모순위의 안녕을 탐하는 국가 권력과 사회 제도에 대한 철저한 비판자가 됐다. 동시에 그의 눈에는 교회와 상류 사회의 위선으로 보이지 않던 민중의 생활 속 순수한 신앙과 진리가 금빛처럼 빈틀어났다. 한때 인생에서 절망하던 그는 민중의 강인한 생활과 신앙에서 구원을 받았다. 민중을 구원하려다 민중에게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민중의 불행을 묵시하는 특권 계급이나 과학, 문명, 교회 등에 대한 선전포고였는지도 모른다. 또 민중교육 계몽의 필요성을 느끼고 많은 민화를 만들어 민중에게 들려줬다. 바보 이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도 있다. 촛불, 두 노인 등의 뛰어난 민화는 그 산물이다. 또 만년에 이르러 병역 거부 운동을 일으킨 코카서스 북부의 두오보르파 교도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작 부활을 쓴 사실은 너무도 유명하다. 종교의 형태상 차이보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순수성과 그 행위를 중시한 그의
진지함이 여기에서도 엿보인다. 인간의 도덕적 희생과 폭력 부정, 악에 대한 무저항이라는 저항을 축으로 하는 그의 사상은 이른바 톨스토이주의로서 러시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신망을 얻었다. 일본에서도 시라카바파 문학이나 무샤노코치 샤네아스의 새로운 마을 운동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그 명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를 체포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정부나 교회 등 권력의 마수도 결국 건드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톨스토이를 증오하며 체포를 요구할 때 농민들은 톨스토이를 가둘 만한 큰 감옥이 러시아에 없다고 답하며 단호히 거부했다. 톨스토이는 이미 러시아 전역을 뒤덮을 만큼 커다란 존재가 돼 있었다. 인생의 가장 말년에 민중을 사랑하고 러시아의 대지를 사랑했던 그는 민중과 자연으로부터 동떨어진 자기 가정의 모순을 깨닫고 마침내 가정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1910년 10월 28일 이른 아침이었다. 그는 생의 마지막 나날을 고독과 정적 속에서 보내려고 속세를 떠난다는 글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도중에 열차 안에서 급성 폐렴에 걸려 라잔 우랄철도의 작은 간이역인 아스타포보 역장 관사에서 병상에 누웠다. 그리고 11월 7일 아침 이 위대한 작가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지상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나 레프 톨스토이 한 사람만 걱정하는가 였다고 한다. 강한 척이 아니라 아마도 본심이었을 것이다. 자신을 특별 취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톨스토이의 심정이 전해진다. 임종 직전에 진실한 외침이었다. 내게는 솔직한 감동과 간이역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한 인생의 종말에 대한 슬픔이 눈물 한 방울과 함께 복받쳐 오른다. 러시아 민족의 혼이자 러시아 대지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톨스토이는 19세기 말 서구 문화로 급격히 쏠리던 러시아 문학 속에서 진정한 어머니인 민중의 대지에 뿌리를 내린 문호이다. 그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철저함은 바로 러시아 민족의 피에 흐르는 전통이었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요동치는 정신,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고피를 조이는 강인한 생명력, 그의 생애는 야수성과 신성의 중간적 존재로서 숙명을 짊어진 인간의 가능성을 극한까지 추구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격렬한 육체적 욕망에 대한 충동, 그에 대한 높은 정신성, 절대 진리에 대한 광적인 동경, 이 두 가지가 서로 끌어당기는 한가운데 일부러 자기 자신을 두고서 도피도 체념도 하지 않고 자신을 계속 응시한 보기 드문 영혼, 절대 탐구 과정에서 탄생한 엄청난 작품들은 그대로 톨스토이의 생명을 진지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그 작품들은 특수성에 대한 철저함이 보편성을 획득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민족의 정신과 풍토를 응시하고 철저하게 그려냄으로써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고금의 영원하고 보편적인 주제에 응하는 답이 됐다. 지금까지도 영원한 고전으로서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애독하는 까닭은 그의 작품 속에서 마치 거울을 보듯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야말로 톨스토이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였다. 또 그 얼굴은 영원히 인생 그 자체의 얼굴이다. 제2장 레프 톨스토이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